밤 11시. 사단장 집무실의 시간은 바깥 세상보다 더디게 흘러갔다. 부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시간이지만 내 책상 위의 스탠드는 홀로 빛을 발하며 거대한 작전 지도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7성부대를 책임지는 사단장, 육군소장 최강민이다. 어깨 위의 별 2개는 나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내 어깨를 짓누르는 수만 장병의 목숨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였다. 마지막 서류에 결제를 마친 뒤 나는 잠시 뻐근한 목을 돌리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군 입대하던 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던 내 아들 이진우의 사진이었다. 내 아들, 그 이름 석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아릿해져 왔다. 사진 속 진우는 나를 전혀 닮지 않았다.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의 나와는 달리 녀석은 어딘지 모르게 유약해 보이는 선한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쯤 내 아들은 내가 지휘하는 이 거대한 부대의 어느 구석, 취사장에서 감자를 깎거나 양파를 다듬고 있겠지. 나는 전선을 지휘하는데 내 아들은 감자를 깎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실망감이 차오르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이기심일까. 녀석이 신체검사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나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씁쓸했다. 하지만 녀석은 기어이 재검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했다. 그것만으로도 대견했지만 하필이면 가장 힘든 전투부대도 가장 머리 좋은 행정병도 아닌 취사병이라니. 물론 보직에 귀천은 없다고 늘 부하들에게 가르치지만 내심 아들이 나처럼 강인한 군인의 길을 걷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진우를 보고 있으면 나는 언제나 나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내 아내는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원스타이자 707 특임단 출신의 전설적인 군인이었던 고 박선주 장군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군인인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외롭게 자랐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평범하고 따뜻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장모님이신 박선주 장군께서 진우를 도맡아 키우셨다. 나는 진우의 사진 너머로 장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군인으로서는 더없이 존경했지만 손자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다. 장모님은 어린 진우에게 이상한 훈련을 시키곤 했다. 어느 주말 내가 진우를 보러 척에 들렀을 때였다. 초등학생이었던 진우는 마당 한가운데서 1시간째 꼼짝도 않고 나무처럼 서 있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진우에게 벌이라도 주시는 겁니까? 내 물음에 장모님은 차를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벌이라니. 집중력 훈련일세. 집중력이요. 애를 이렇게 땡볕에 세워두시는 게요. 애는 애답게 뛰어놀며 커야지요. 내 걱정 어린 말에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와 강인함을 담고 있었다. 최 장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야. 나는 진우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뿐일세. 세상을 살다 보면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들과 싸워야 할 날이 오기 마련이거든.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조용히 걷는 법, 숨을 고르는 법, 그리고 알 수 없는 명상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 나는 그저 남편과 딸을 모두 잃은 늙은 군인이 손자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훗날 내 아들에게 어떤 씨앗으로 자라나게 될지는 당시에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관이 가져온 우편물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공식적인 보고서와 공문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 손글씨로 정성껏 쓰인 편지 한 통이 섞여 있었다. 발신인은 내 휘하 부대 소속의 한 이등병의 어머니였다. 나는 무심코 편지를 개봉했다. 그 안에는 한 어머니의 절박했던 마음과 감사함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최강민 사단장님께, 저는 3대대 소속 김민수 이병의 어미입니다. 외람된 줄 알지만 사단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는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자대에 배치된 후 선임들의 은근한 따돌림과 괴롭힘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 저희 부부의 마음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단장님께서 전 부대에 부조리 및 가혹행위 근절 특별 지시를 내리셨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각 부대를 불시에 순찰하시고 병사들과의 소통함을 만들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지시 이후 아들 녀석의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괴롭히던 선임들은 징계를 받았고 지금은 동기들과 잘 어울리며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화로 자기가 맡은 임무가 재미있다며 처음으로 밝게 웃기도 했습니다. 사단장님의 원칙과 관심 덕분에 제 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해주신 사단장님의 은혜, 평생 쉬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래, 이것이 내가 군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였다.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그 전에 사람을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 계급의 무게를 이용해 약한 자를 짓밟는 행위는 적에게 총부리를 돌려야 할 군인이 아군에게 총을 쏘는 것과 같은 가장 비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것이 나의 신념이었고 내가 이 칠성부대를 지휘하는 제1원칙이었다. 나는 이 편지를 통해 작은 위안을 얻었다. 적어도 내가 책임지는 이 공간 안에서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아들과 그 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추악한 폭력의 그림자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단 한 사람, 나의 아들 이진우에게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마주했을 때 나의 모든 신념과 원칙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나의 평온했던 세상은 그렇게 내가 가장 신뢰했던 바로 그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균열 속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편지를 받은 며칠 뒤 나는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서류 더미에 코를 박고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예하 부대를 독려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그 어떤 전선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무실을 서성였다. 내 머릿속은 온통 아들 진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일까? 정말 내 아들이 내가 지휘하는 이 부대 안에서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짓밟히고 있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서툰 손글씨로 쓰인 편지의 모든 문장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혀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증오하는 그 가혹 행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관인 김지원 대위가 일반 우편물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 안에서 나는 또 하나의 낯선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도 없는 싸구려 편지 봉투. 나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였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개봉했다. 편지지는 얇게 비쳐 반대편 글씨가 보일 정도였다. 그 위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다급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사단장님께 지난번에 편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제 신분은 밝힐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편지가 사단장님께 무사히 전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진우 이병에 대한 황도철 하사의 가혹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뜨거운 국자로 진우의 등을 찢었고 오늘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이려 했습니다. 진우가 저항하자 그는 진우의 머리채를 잡고 취사장 바닥에 더러운 물에 처박았습니다. 이등병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성격이 유순하고 말이 없다는 이유로. 이진우 이병은 매일같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단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힘없는 병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황 하사는 이곳 취사장의 왕입니다. 제발 아드님을 구해주십시오. 더 늦기 전에.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려 편지지가 소리를 내며 구겨졌다. 뜨거운 국자, 음식물 쓰레기, 더러운 물. 그 단어들이 내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삐 하는 소리가 울렸다. 내 아들이 맡고 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나라의 군대 안에서 짐승 같은 놈에게 매일같이 짓밟히고 있다. 그런데 애비인 내가, 사단장인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분노가 내 온몸을 집어삼켰다. 당장이라도 수화기를 들고 헌병대와 감찰부에 전화를 걸어 진우가 있는 부대를 발칵 뒤집어 엎고 황도철 그놈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차가운 이성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내가 나서는 순간 진우의 군 생활은 끝이다. 사단장 아빠 백으로 군 생활 편하게 하는 놈. 고작 그 정도 일도 스스로 해결 못해서 애비한테 일러 바친 놈. 그 꼬리표가 좋은 글씨가 되어 평생 내 아들 진우를 따라다닐 것이다. 진우는 군대에서 왕따가 될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2번 죽이게 되는 셈이다. 내가 가장 증오하는 군대 내의 부조리를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내 스스로가 이용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장군으로서의 이성이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나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서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아들 하나를 구하는 이 길 위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집무실을 서성였다. 수십 번이고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내 어깨 위에 별 2개가 오늘따라 청은망은의 쇠사슬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공식적인 조치도 완전한 침묵도 아닌 제3의 길, 가장 위험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길, 나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봐야 한다.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내 아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땐 사단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 나는 아침 일찍
부관인 김지원 대위를 호출했다. 나는 밤새 겪은 내면의 폭풍을 감추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숨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김대위, 사단장님, 이번 주말에 내 아들 이진우 입영 면회 좀 다녀와야겠다. 내 말에 김대위의 눈이 살짝 커졌다. 내가 사적인 용무로 부대를 비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의 질문을 미연에 차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공식적인 시찰이 아니다. 철저히 사적인 방문이야. 그러니 수행 인원도 의전도 모두 필요 없다. 자네만 나를 수행하도록. 그리고 진우가 있는 부대에는 내가 정문에 도착하기 10분 전에야 연락해. 그냥 아들 보고 싶은 아빠가 휴일에 조용히 다녀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김대위는 내 지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내 얼굴에 서린 비장함을 읽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경례를 붙였다. 그녀가 나가고 나는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두 번째 익명의 편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잿더리 안에서 조용히 태워버렸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남기는 검은 재를 보며 나는 맹세했다. 진우야, 아빠가 간다.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만약 단 한 놈이라도 내 아들을 건드린 놈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아닐 것이다. 나는 그저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 지옥이라도 기어들어갈 한 명의 아비일 뿐이다. 나의 위험한 자맹, 그릇된 임무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주말 아침 나는 부관인 김지원 대위만을 대동한 채 개인 차량을 이용해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익명의 편지에 담겨있던 끔찍한 내용들과 곧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아들의 상처 입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가 심장을 태웠지만 나는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지금 사단장이 아닌 그저 아들을 보러 가는 평범한 아버지여야만 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소의 초병들이 내 차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갑작스러운 투스타의 등장에 부대 전체가 긴급 상황에 준하는 긴장감에 휩싸이는 것이 느껴졌다. 곧 그날의 당직 사령인 듯한 소령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충성 당직 사령 김영훈 소령 의장, 아니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무슨 일로 예까지 오셨습니까? 나는 채에서 내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허허, 김소령. 놀라게 해서 미안하군. 보다시피 오늘은 공식적인 시찰이 아닐세. 그냥 주말이라 아들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잠시 들렀네. 부대장에게는 따로 보고할 필요 없네. 조용히 면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말게. 내 말에 김소령은 안도하는 한편 여전히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드님이신 이진우 이병을 면회실로. 아닐세.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직접 가서 아들 녀석을 한번 놀래켜주고 싶군. 마침 점심시간도 다 되어가니 취사장으로 직접 안내해주게. 아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고 말이야. 내 요구에 김소령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거절하지는 못하고 앞장섰다. 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터였다. 취사장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점점 커졌다. 식기를 닦는 소리, 음식을 조리하는 소리, 그리고 그 소음들 사이로 유난히 날카롭고 거친 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섞여 나왔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인 줄 알아. 감자 하나 제대로 못 깎아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익명의 편지에서 묘사했던 바로 그 황도철 하사의 목소리임이 분명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나는 같이 오던 김소령과 김대위에게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먼저 가서 조용히 보고 있을 테니 자네들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게. 아들 녀석 놀래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이니 이해해주게.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취사장 옆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내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평생을 지탱해온 모든 상식과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취사장 한가운데 황도철 하사가 내 아들 진우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어쭈, 이 새끼 이제 눈깔에 힘주는 것 봐라. 네 애비가 투스타면 다야. 여기선 계급이 깡패야. 이등병 새끼야. 그는 진우를 거칠게 밀쳤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창문틀을 부술듯이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유리를 깨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저 짐승 같은 놈을 두 동강 내고 싶었다. 그때 황도철 하사가 옆에 있던 조리대에서 크고 묵직한 스테인리스 국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진우에게 다가갔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내가 군대 짬밥이 얼마나 짠지 내 몸에 똑똑히 새겨주마. 그가 국자를 진우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 개만도 못한 놈. 내 몸의 모든 근육이 폭발할 준비를 했다. 내가 창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가기 직전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내 아들 진우, 그 유약하고 선하기만 하던 내 아들이 변했다. 녀석은 황 하사가 휘두르는 국자를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오히려 그 공격의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 움직임은 공포에 질린 자의 허둥대는 몸짓이 아니었다. 물 흐르듯 유연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진우는 한 손으로 국자가 날아오는 방향을 가볍게 쳐내며 궤도를 바꿨다. 동시에 다른 한 손은 뱀처럼 솟아올라 황 하사의 팔을 휘감았다. 그리고는 그의 몸 전체를 이용해 황 하사의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동작처럼 부드럽고도 맹렬하게 이루어졌다. 크왁! 황 하사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손에서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팔이 꺾인 채 저항하는 황 하사의 목덜미를 다른 손으로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의 오금을 가격하여 그대로 바닥에 꿀려버렸다. 완벽한 제압술이었다. 진우의 얼굴에는 분노나 흥분 같은 감정은 전혀 없었다. 오직 극한의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요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차갑고도 냉철한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바닥에 꿀린 황 하사의 귓가에 내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무어라 속삭였다. 그러자 황 하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주변에 있던 다른 취사병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어리바리한 이등병인 줄만 알았던 이진우가 자신들의 폭군이었던 황 하사를 압도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저 움직임, 저 기술. 저것은 일반 병사가, 아니, 일반적인 특전사조차도 쉽게 구사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었다. 저것은 오직 777이 최정계 요원들에게만 전수되는 실전 근접 전투 기술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움직임은 내게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것은 나의 죽은 아내가, 그리고 나의 장모님이셨던 박선주 장군이 구사하던 바로 그 유파의 기술이었다. 집중력 훈련, 조용히 걷는 법, 호흡법, 어린 시절 장모님이 진우에게 시키던 그 기묘한 훈련들이 번개처럼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노인의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설적인 전사가 자신의 유일한 혈육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던 것이다. 진우는 잠시 황하사를 제압하고 있다가 이내 그를 거칠게 밀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감자 하나를 집어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묵묵히 감자 깎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이 뒷걸음질 쳐서 창문에서 멀어졌다. 심장이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분노가 아닌 충격과 혼란. 나는 김대위와 김소령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다. 내 얼굴은 아마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했을 것이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닐세. 아들 녀석이 지금 한창 바쁜 모양이군. 방해하면 안 되겠어. 그냥 면회실에서 기다려야겠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말했다. 나는 면회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곧 내 앞에 나타날 아들을 기다렸다. 내가 구하러 왔다고 생각했던 가엾은 피해자. 하지만 내가 방금 목격한 것은 양의 탈을 쓴 잠자는 호랑이였다. 내가 시작했던 이 임무는 그 전제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아들, 이진우, 너는 대체 누구냐? 취사장 창문 앞에서 목격한 광경은 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기는 악몽과도 같았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여. 나는 잠시 내가 누구인지, 이곳에 왜 왔는지조차 잊어버렸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김지원 대위와 당직 사령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들 녀석이 지금 한창 바쁜 모양이군. 점심 배식 준비로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방해하면 안 되겠어. 그냥 면회실에서 조용히 기다려야겠네.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김대위는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알겠습니다. 사단장님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우리는 면회실로 향했다. 부대의 가장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공간. 주말이면 가족과 연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그곳이 오늘따라 내게는 가장 긴장되고 어색한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진우가 면회실로 들어왔다. 녀석은 나를 보자 평소처럼 선하게 웃으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이병 이진우 아버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나는 녀석의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방금 전 그 흉포한 하사를 단숨에 제압하던 그 냉철한 전사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그저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 조금은 쑥스러워하고 조금은 기뻐하는 내가 아는 유순한 아들 이진우일 뿐이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아니, 어쩌면 저 모습이야말로 진짜 진우의 모습이고 내가 본 것이 환각은 아니었을까?
그래, 앉아라. 나는 내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나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군 생활은 할만하냐 힘들지는 않고 결국 내가 꺼낸 질문은 대한민국 모든 아들 가진 아버지가 할 법한 가장 평범한 질문이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됐습니다. 다들 잘해주시고 밥 짓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녀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범 답안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나는 녀석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어떤 분노나 억울함, 혹은 숨겨진 비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맑고 투명한 내 아들의 눈동자였다. 내가 헛것을 본 것인가, 아니면 이 녀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는 데 도같은 것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녀석의 어깨나 팔에 혹시 맞은 자국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유심히 살폈지만 전투복 위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래, 다행이구나. 혹시라도 부대에서 누가 널 괴롭히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느냐? 아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넌지시 떠보았다. 하지만 진우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웃을 뿐이었다. 에이, 아버지도 참 누가 저를 괴롭히겠어요. 제가 이래 봬도 사단장님 아들인데. 다들 더 잘해줍니다.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녀석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장모님, 박선주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이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진우는 어쩌면 나보다도 그분을 더 닮았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면회는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숨긴 채 어색하고 의미 없는 대화들로 채워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는 무력감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알겠다. 밥 잘 챙겨 먹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만 지내다오. 네,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충성. 나는 아들을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왔다.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내가 시작했던 이 비밀 임무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더 큰 의문만을 남긴 채 끝나버린 듯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아들과 어색한 면회를 하고 있는 동안 취사장의 황도철 하사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러질 뻔했던 손목과 팔에 남은 멍 자국을 명백한 증거로 삼아 중대장에게 달려갔다.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중대장님, 억울합니다. 이진우 이병이 평소 복무 태도가 불성실하여 선임 부사관으로서 잠시 훈계를 좀 했더니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부디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중대장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선임 부사관이 후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임병은 하필이면 오늘 부대를 방문한 사단장의 아들이었다. 만약 이 일을 어설프게 덮으려 했다가는 사단장 아들이라고 특혜를 봐주었다는 더 큰 비난에 휩싸일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부대를 떠나 관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대대장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사단장님, 송구스러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금일 사단장님의 아드님이신 이진우 이병이
선임 부사관인 황도철 하사를 폭행한 혐의로 부대 내에서 정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에 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덫에 걸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황도철 그놈이 나의 방문을 역이용하여 내 아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내가 조용히 이를 해결하려 했던 어설픈 계획이 오히려 내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 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니 황 하사가 먼저 때리려 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아들을 감싸기 위해 몰래 부하들을 감시하는 월권 행위자가 되어버린다. 내가 조사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넣는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권력 남용이 된다. 나는 너의 계급과 내 어설펐던 행동 때문에 완벽하게 손발이 묶여버린 것이다. 관사로 돌아온 나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거대한 무력감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지만 정작 내 아들 하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한 내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장모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 진우는 그 가르침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흔들린 것은 나였다. 아버지라는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움직인 결과가 이 모양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진우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녀석은 나를 보며 원망하듯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내 아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깊은 자책감과 절망이 어둠이 되어 내 어깨 위의 별들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내 아들이 저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에서 어떻게 찢겨나가는지를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밖에는. 내 아들 이진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나는 사단장으로서가 아닌 피고인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회의실 가장 뒷자리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다. 내 어깨 위의 별 2개가 오늘따라 내 아들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징계위원장인 연대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황도철 하사는 피해자석에 앉아 붕대로 감은 팔을 일부러 과장되게 들어 보이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변호를 맡은 군 법무관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아들 진우는 피고인석에 마치 죄인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징계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그럼 황도철 하사 상해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황도철 하사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황 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어젯밤 중대장에게 했던 거짓말을 조금 더 살을 붙여 유창하게 늘어놓았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그저 선임 부사관으로서 평소 복무 태도가 불량했던 이진우 이병을 잠시 훈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진우 이병은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며 폭언을 퍼붓고 제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여기 이 팔의 상처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하극상입니다. 부디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의 완벽한 연기에 몇몇 위원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고통이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음은 진우의 차례였다. 이진우 이병, 황 하사의 진술에 대해 할 말 있나?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황도철 하사님을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황 하사님께서 먼저 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나? 없습니다. 진우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황 하사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아이는 그 모든 진실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기로 결심한 듯했다. 상황은 내 아들에게 최악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아들이 꼼짝없이 파렴치한 하극상 병사가 되어버릴 터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잠시, 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 본관이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이 있네. 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나는 내 권위를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최근 우리 사단 내 취사장의 위생 및 군남 물품 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네. 그 과정에서 몇몇 부대의 물품 관리 대장이 실제 재고와 맞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지. 마침 이 사건이 터진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부대 취사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 위원장은 즉시 사건 당일 취사장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 자리에서 재생하도록. 이것은 나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사단장의 권한을 이용한 합법적인 증거 확보 요청. 징계위원장은 내 말에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즉시 통신병에게 영상 확보를 지시했다. 황도철 하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눈에 띄게 굳어졌다. 잠시 후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사건 당일 오전 9시부터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화면에는 평범한 취사장의 아침 풍경이 나타났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 한쪽 구석, 황도철 하사가 다른 병사들의 눈을 피해 창고에서 고급 식용유와 냉동 소고기 상자를 빼돌려 자신의 개인 차량 트렁크에 싣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저건 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황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나는 통신병에게 명령했다. 영상을 계속 재생하게. 사건 발생 시각까지. 화면은 계속해서 돌아갔다. 황 하사가 다른 어린 병사들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툭툭 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닌 명백한 가해자이자 범죄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그 장면이 나타났다. 황 하사가 진우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마침내 국자를 휘두르는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내 아들 진우의 믿을 수 없는 움직임. 나는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보았다. 그날 창문 너머로 보았던 그 비현실적인 광경이 고화질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내 눈앞에 펼쳐졌다. 빗나가는 국자, 파고드는 몸, 부드러우면서도 강철 같은 제압술, 그리고 CCTV의 고성능 마이크는 그날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까지 담아내고 있었다. 진우가 황 하사를 제압하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던 그 목소리를. 영상 음성. 진우, 한 번만 더 내 동기들 괴롭히거나 이 부엌 물건에 손대면 그땐 이 손목으로 안 끝납니다. 명심하십시오. 황도철 하사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억압받는 동기들을 위해, 그리고 도둑질 당하는 국가의 재산을 위해 조용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던 작은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진우의 저 움직임,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저 기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저 효율성, 저 움직임, 저 무게중심 이동, 그것은 나의 장모님, 박선주 장군의 기술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연마하고 칠봉칠에서 전설로 남게 만들었던 그녀만의 독창적인 근접 전투 기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어린 진우에게 시켰던 그 기묘한 훈련들이 단순한 놀이나 기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혼을, 자신의 유일한 핏줄에게 고스란히 전수했던 것이다. 내 아들은 유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을 뿐이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장모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한 무한한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황도철 하사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범죄 행각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징계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황 하사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선언했다. 이진우 이병에 대한 모든 징계 혐의를 기각한다. 그리고 황도철 하사는 폭행, 가혹행위, 직권남용, 군용물 절도 혐의로 즉시 군사경찰에 인계하도록.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나는 아들을 향해 아주 작게, 하지만 내 모든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함과 고마움과 그리고 존경을 담은 나의 신호였다. 진우는 그런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선한 눈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는 나의 장모님 박선주 장군의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다. 나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나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황도철 하사는 군사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비명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징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내 아들 진우에게 다가와 미안함과 대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다. 이진우 이병, 정말 미안하고 또 장안에 자네 같은 후배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자랑일세. 취사장의 다른 병사들은 마치 영웅을 맞이하듯 진우를 둘러쌌다. 그들은 진우의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마다 한마디씩 외쳤다. 진우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야. 이진우 너 완전 다시 봤다. 우리들의 영웅이다. 영웅. 늘 구석에서 조용히 자기 일만 하던 어리바리한 이등병인 줄만 알았던 동기가 사실은 자신들을 묵묵히 지켜주던 숨은 수호자였다는 사실에 그들은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보내고 있었다. 진우는 동료들의 환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쑥스럽게 웃고만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슴 벅찬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내 아들은 그 아이만의 방식으로 이미 훌륭한 전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진우에게 잠시 둘만 이야기하자고 청했다. 우리는 부대 내의 한적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나는 한동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아들의 옆모습만 바라보았다. 마침내 내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아까 CCTV 영상을 봤다. 네가 움직이는 모습을 전부 봤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넌 정말 대단하더구나.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그저 약하고 다른 놈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줄 알았다. 그래서 분노에 눈이 멀어 사단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널 구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했지. 내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너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나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널 믿지 못했다. 네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비로서 정말 미안하다. 내 사과해.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걱정해서 그러셨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걸요.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아이의 그 어른스러운 대답에 나는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다. 진정한 강함은 내 아들 진우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때 대대장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진우를 보며 말했다. 이진우 이병, 자네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대해 부대장으로서 진심으로 치하하네. 자네 같은 인재를 계속 취사장에만 두는 것은 인력 낭비인 것 같군. 혹시 보직을 변경할 생각은 없나 자네가 원한다면. 수색대나 다른 전투부대로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대장님.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밥을 짓고 제 동기들과 전우들이 그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서 강한 충격을 받았다. 녀석은 명예나 권력을 좇는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대대장은 진우의 대답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이 이병 자네의 뜻을 존중하지. 그렇다면 부탁 하나만 하겠네. 앞으로 부대에 신병들이 들어오면 자네가 옆에서 형처럼 잘 좀 챙겨주게.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말 못할 고민도 들어주고 말이야. 자네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네. 네, 알겠습니다. 진우는 그렇게 자신만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우리는 다시 면회실에 마주 앉았다. 진우는 자신의 배낭에서 낡고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아버님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받아들었다. 나는 당연히 그 안에 장모님의 비기와도 같은 전투 기술이나 전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첩을 펼친 순간 나는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다시 한번 숨을 멈춰야 했다. 그곳에는 무술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다. 대신 한 인간이, 한 군인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와 철학이 장모님의 고한 필체로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진우에게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안는 것이다. 분노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배워라. 네 안의 조급함과 오만함을 먼저 다스려야 비로소 세상을 다스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주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따뜻한 밥 한 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단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녀가 나에게 남기는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가장 위대한 힘은 타인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에 지지 않는 데 있다. 나는 그 글귀를 읽으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장모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불같은 성격, 그리고 그 성격 때문에 언젠가 내가 저지를지도 모를 실수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손자에게 무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언젠가 폭주할지도 모르는 이 하레비를 막아서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지혜와 인내심을 가르쳤던 것이다. 나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다시 진우에게 돌려주었다. 훌륭한 할머니셨다. 내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리고 너는 그분의 가장 훌륭한 제자구나. 아들아, 나와 내 아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유약한 존재로 보지 않았고 아들 역시 나를 그저 어렵고 무서운 아버지로만 보지 않았다.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나는 부대를 떠나 채 올랐다. 멀리서 진우가 동료 취사병들과 어깨동무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내 아들은 안전했다. 그리고 강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했다. 나의 길고 길었던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임무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들에 대한 새로운 믿음과 사랑이 따뜻한 평화가 되어 채워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다시 아들 진우가 복무하는 부대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와 의심을 감춘 채 몰래 잠입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나는 부대의 전투력 및 사기 진작에 큰 공을 세운 모범부대의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당당한 사단장으로서 정문을 통과했다. 표창 수여식과 기념 촬영 등 공식적인 행사를 모두 마친 뒤 나는 대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시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나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취사장으로 향했다. 취사장 시설도 한번 둘러보지. 내 말에 대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밝은 얼굴로 앞장섰다. 잘 오셨습니다. 사단장님, 요즘 우리 부대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곳이 바로 취사장입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내가 반년 전 창문 너머로 엿보았던 그곳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황도철 하사의 폭압 아래 어둡고 침침하며 병사들의 두려움 섞인 침묵만이 가득했던 그곳은 온데간데 없었다. 새롭게 단장한 취사장은 밝고 깨끗했으며 최신식 조리 기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안의 분위기였다. 병사들은 더 이상 억지로 일하는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의견을 나누며 심지어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을 따라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다. 그들은 즐겁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활기찬 에너지의 중심에 내 아들 이진우가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구석에서 감자나 깎던 어리바리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이제 일병 계급장을 단 진우는 취사장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전체적인 조리 과정을 지휘하고 어린 후임병들에게 조리법을 가르쳐주고 틈틈이 맛을 보며 간을 맞추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부드럽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자신감과 책임감이 더해져 있었다. 대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진우 일병이 온 뒤로 우리 부대 병사들의 식사 만족도가 전군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녀석이 매일같이 식단을 연구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뒤에 일어납니다. 그의 말대로 저녁 배식이 모두 끝나고 정리까지 마친 뒤였다. 나는 곧장 돌아가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진우가 취사장 한가운데에 서서 외쳤다. 자, 최강조리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쉽게 끓일 수 있는 초간단 김치찌개 비법을 전수하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그의 말에 10명 남짓의 병사들이 환호하며 그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전투복 차림의 평범한 병사들이었다. 진우는 그들 앞에서 마치 전문 요리사처럼 시연을 시작했다. 자, 김치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돼지고기 밑간입니다. 된장을 아주 약간, 그리고 설탕을 조금 넣어서 고기를 먼저 볶아주면 잡내는 사라지고 감칠맛은 확 살아나죠.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쉽고 재미있었다. 그는 단순히 조리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음식을 통해 팍팍한 군 생활에 지친 병사들에게 작은 즐거움과 위안을 선물하고 있었다. 그는 전투 기술이 아닌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 병사가 서툰 칼질로 양파를 썰다 눈물을 찔끔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 진우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칼 쥐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주었다. 양파를 썰 때는 칼끝을 도마에 고정하고 칼의 중간 부분으로 누르듯이 써는 거야. 그리고 눈이 맵지 않으려면 그냥 빨리 썰고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그의 농담에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은 그 아이만의 방식으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기어코 저녁을 먹고 가라는 진우의 성화에 못 이겨 병사 식당에 앉았다. 진우가 직접 내 식판을 들고 와 내 앞에 놓아주었다. 평범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 지극히 평범한 군대 식단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맛의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깊고 구수한 국물 속에는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짜지 않고 적당하게 볶아진 제육볶음에는 훈련에 지친 전우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는 배려가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평생 군 생활을 하며 먹어본 그 어떤 식사보다도 완벽하고 감동적인 맛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녀석은 내가 아닌 다른 병사들의 식판을 챙겨주고 맛있게 먹으라며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만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 부대 모든 장병들의 아들이자 형이었고 든든한 동료였다. 나는 비로소 장모님께서 왜 그토록 진우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 아들은 총칼이 아닌 국자와 프라이팬을 들고 그녀의 위대한 가르침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나는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식판을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는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걱정하던 유약한 아들은 없었다.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동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한 명의 늠름하고 강인한 청년이 서 있었다. 비록 어깨에는 별이 없었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장군보다도 더 위대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식당을 나섰다. 그리고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취사장 쪽을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진우가 서툰 후임병의 손을 잡고 양파 써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불안과 걱정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 한 그릇과 함께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아들의 부엌에서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깊어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